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단이 지난 25일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없고 형사처벌은 어렵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부 판사들은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사상 첫 번째 사법부 수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된 특별조사단의 이번 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많은 간부들이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했지만 형사상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이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네, 이번이 세 번째 조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시작된 건데요. 기본적으로 판사들의 성향을 뒷조사하고 특정 성향의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이게 이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블랙리스트는 없었고 네. 그런 권한을 일부 남용한 것이 있지만 형사처벌은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비슷하지만 이번에 조금 더 충격적이고 다른 내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해서 재판 결과를 가지고 일종의 청와대와 그러니까 정권과 뒷거래한 의혹이 네.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더 지금 파장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법원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셀프 조사니까, 그야말로 조사니까 더더구나 한계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파일 조사하는 것도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렸고, 그 당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부인한다거나 뭐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뭐 그런 한계가 있었고요. 특히 사법부는 굉장히 위계 질서, 서열이 강력한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법원장,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바람에 그분들에게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특별조사단은 410개 핵심 파일 문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공개하고요.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죠. JTBC에서 보도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410개라는 그 엄청난 양의 파일을 확보를 했는데 네. 어제 공개된 것들은 내용이 공개된 것들은 사실은 뭐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특히 그 가운데 이제 뭐 재판 결과를 가지고서 정권 BH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블루하우스 청와대를 얘기하는 거죠. 청와대가 이제 청와대가 이런 청와대 입맛에 맞는 판결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이제 얘기하면 국정 운영에 사법부가 협력한 사례다. 네. 이렇게 하면서 당시 이제 그 양승태 대법원의 그 수건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관해서 박근혜 대통령 또는 청와대 협조를 얻기 위해서 뒷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얘기를 했지 나머지 지금 그 파일 내용을 보면은 뭐 세월호라든지 뭐 대통령의 퇴진을 의미하는 하야라든지 이런 제목이 붙은 문건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요. 제목만 공개해서 오히려 그 공개하지 않은 파일에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2015년 8월 6일입니다.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때 재판 관련 문건을 가지고 갔다는 이런 의혹도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상고법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설립하기 위해서 뭐 거래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의혹이 나오는 부분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사법부 협력 사례 이래 가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이라든지 통상임금 판결이라든지 또 뭐 전교조 시구 법연노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예를 들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렸고 그것을 가지고서 어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거래 조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15년 8월 달에 그 민일령 대법관의 후임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했다는 겁니다. 네. 그 가운데서 그럼 이런 협력 사례가 있으니까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보고라 할까요? 네. 그걸 뭐 문건을 전달한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의혹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 조사단의 이 결론은 그런 문건은 가져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예를 들면 의혹이 나오는 것은 그럼 가져가지 않아서 얘기하지 않을 바에야 뭐하러 그런 문건을 만들었느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당시에 어떤 상고법원 도입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상고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데서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점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좀 불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문건만을 만들어서 그걸 가져갔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도 앞으로 확실하게 좀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상고법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뒷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양 대법원장 스스로 법원의 권위 그리고 독립성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히 비판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그런 엄청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사법부 내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법부 내부의 문제, 그것도 문제 있는 얘기지만 사법부 내부의 문제인데 이것은 만약에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정권과 뒷거리를 하기 위해서 행정부와 뒷거리를 하기 위해서 뭔가 재판 결과를 유리한 쪽으로 나가게 뭐 영향을 미쳤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재판 결과를 모아서 행정부와 뭔가 좀 딜을 하게 했다. 이렇다면 이건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고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어서 더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